예, 이용기 실장님 질문할 거 없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너무 내용이 많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인간의 본성과 심리에 대한 그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과 상당히 공감되고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반가웠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야, 이거를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인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결국에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 시대의 국민의 집단 무의식 반영에 의해서 지도자 심리 성향에 대한 공감으로 선출이 되는 그런 영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가 있죠. 작은 예로는 6.25 전쟁 이후에 6.25를 겪으신 분들의 공통된 심리 증상들이나 현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해야 된다. 꿈이나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많았던 세대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이 또 이제 자녀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시대가 빨리 변한 데 있어서의 어떤 충돌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이런 사례를 빗대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물론 이제 시스템, 제도, 지도자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국민의 공감을 예를 들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국민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뽑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 집단 무의식의 발전과 성장을 향한 노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됐고요. 다른 질문 받고 같이 대답을 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제가 저기 박현환 선생님이 계속 손 들고 계시는데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먼저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예, 예, 그 인간적인 유대 예, 집에서요. 들으십니까? 예, 예, 집에서 인간적인 유대 이런 것들이 유대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정 결핍한 문제가 나중에 히트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게 궁극적으로 히틀러라고 하는 문제 인간을 낳은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현모 밑에 있었는데 어느 날그 해군 복장을 한 하얀 해군 복장을 한 유태인과 자기 어머니와 불륜 현장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 후로부터 히틀러의 성격이 많이 이렇게 찌그러진 데다가 그 전에 그 오늘 그 강의에 나오듯이 미술을 자기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화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어, 이렇게 아버지의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좌절당했던 욕구 좌절 뭐 이런 문제가 어, 그 히트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있으면 이렇게 좀 예, 말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박쌤 그 질문을 그 핵심을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히틀러가 애정 결핍을 통해서 문제 인간으로 이렇게 연산군처럼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의 어떤 충격으로 히틀러를 문제 인간 히틀러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해군하고 이렇게 자기 어머니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히틀러가 그 해군 복장, 그러니까 그 하얀 제복만 봐도 굉장히 막 이렇게 연합군의 그 복장이 해군 복장도 있을 거예요. 그 경기를 일으키고 굉장히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태어난 건지 문재인까지 발생한 건지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해 주신 한 김에 질문할게요. 예, 예, 예. 저도 좀 두서없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희 김동일 교수님 강의 첫 질문부터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에 뭐 베이비 히틀러가 태어났을 때 뭘 살려줘야 되나 죽어줘 그런 식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히틀러가 뭐 지구 전체를 뭐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들으면서 히틀러 그 파시즘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히틀러 전에도 그 파시즘이란 그 뜻에 부합하는 시대가 엄청 많이 있었고, 나는 로마 제국 시대 뭐 그 이전부터 또 종교 시대, 중세 시대, 그것도 뭐 기독교에 하는 어떤 파시즘 그런 쪽으로 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덜, 지금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환경에 따라 의존적이고, 그래서 어떤 지도자에서 맹목적으로 원시 부족부터 그랬겠죠? 인류가 그러다가 어떻게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밟고. 근데 저는 그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풀어면서, 저는 독일 전체 그 그 당시에 독일은 굉장히 그 다른 서방에 비해서 궁핍했잖아요. 패하고 열등하다고 쫓기고, 후발 뭐 지금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배웠을 때 후발주자라고, 다른 서방들은 일찍이 제국주의를 다 침탈하고 땅 따먹기를 다 하고 있는데 못했다, 뭐 그래서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고, 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의존적 개체에서 그 충분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안정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도 지난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게,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정감이에요. 안정하고 충분한 사랑, 안정감.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사회도 저도 자랄 때 보면 그런 안정하고 거리가 먼 그 젊은 시절을 봤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치열한 경쟁, 뭐 뚫고 살아야 된다, 뭐 다른 건 필요 없다, 일단 뭐 어디만 들어가면 뭐가 다 될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식인들은. 그랬을 때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히틀러가 탄생된 그 독일의 그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표현을 못하지만 좀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한 개인이 다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저도 누르는 게, 그 그렇게 유대인 학살하고 전쟁 일으킨 독일은 그 사죄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일본은 그렇게 아직도 사죄를 안 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독일같이 사죄를 하는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그보다 더 잔인한 벨기에도 사죄 안 하고. 근데 독일이 왜 사죄를 하게 됐을까? 그 이후에 그 힘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앞세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다 그 찢어놓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오히려 독일의 그 히틀러 이후부터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기 가자지구 그렇게 쑥대방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아주 기염할 정도예요. 거기 히틀러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세계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인간체가 점점 이렇게 시궁창으로 가고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분, 이용기 실장님과 박현한 선생님, 그리고 이미영 선생님, 이 세 분 그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만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독재자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독재자의 막 저기 뭐 고아도 있고 뭐도 있고 독재자들만 우글우글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는 히틀러를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히틀러가 탄생하게 된 그 정치적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 독일이 막 그 미국, 프랑스를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구국의 영웅으로 나타난 그런 그 있는데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국의 영웅이 됐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볼 때 김정은 선생님 손 드셨는데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예, 이용기 실장님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옛날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바빴는데 요즘은 좀 다른데 지도자의 노력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용기 실장님 질문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김 교수님께서 놓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캐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 이명쌤은 금방 하셨는 거 기억하실 것이고 네, 생각하는 선생님께서도 히틀러의 그 어떤 개인적 충격 네, 이것과 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김정은 선생님께서 계속 손을 들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어떻게 하실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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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선생님. 아, 음소거를 끄셔야 돼요. 음수거 해제, 예, 네, 해제해야 예, 돼요. 들리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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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우리나라로 이제 축소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군사정권들의 후유증으로 정당한 의견 표시가 부족했던,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하신 본선적 본능이 결여가 됨으로써 지금의 현상,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엘리트 의식이라든가 각자 도생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발전돼 가는 원인도, 그게 그 독재자라고 얘기하고는 싶습니다만은 그게 공통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군사 정권의 들의 후유증이 지금의 현상을 낳는 건가 해서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내용상, 이용기 실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박현환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애정 결핍이 과연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낳았느냐, 그리고 그 다른 어른들의 성관계에 목격한 이 사실이 얼마나 작용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뭐 제가 연구하진 않았지만 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하다라고 일단 말을 하는데요. 그 일단 히틀러는 그 독일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인이었습니다. 출생은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도 오스트리아인이고 어머니도 오스트리아인인데, 뭐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뭐 반유태인이다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요. 근데 히틀러의 경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릴 시절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냥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의, 그것도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로, 셋째 아들까지는 다 죽고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의 지나친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을 아버지로부터는 못 받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을 받되 잘못된 사랑을 지나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는 거고, 그 아까 뭐 해군과의 성관계 목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은 저는 해군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히틀러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매우 이제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이런 난폭한 존재였고, 어머니는 이제 그런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 자기의 어떤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사실은 히틀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그 나쁜 사람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있는 내 어머니를 이제 나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신을 안정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실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히틀러로 하여금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11살이 됐을 때 동생이 태어난답니다. 다섯 살 때 동생이 태어나고 7살 때 또 두 번째 동생이 태어나는데 그 바로 밑에 동생, 5살 때 태어난 동생이 히틀러가 11살이 됐을 때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그 둘째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받았던 사랑이 둘째로 내려갔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치게 받았던 사랑을 잃게 되는 또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런데 또 살다 보니 11살이 됐는데 동생이 죽어버리면서 또 다시 어머니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히틀러는 정당하지 않게 사랑을 받은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서적 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에게 달려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무력하게 그런 식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기만 했었고 또 나중에는 11살이 됐을 때 제가 지금 자료에 써놨는데 11살인가 14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는답니다. 완전히 이제 아버지의 존재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받지도 못했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또 히틀러가 그 미술 학교 시험을 2번이나 치르는 그 중간에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나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히틀러의 나이는 14살이기 때문에 한참 사춘기였을 때였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18살쯤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이 되기 직전의 단계인데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책임져 줬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뭐 기록에 의하면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생이지만은 빈에 가서 오스트리아 도시 빈에 가서 미술학교를 지원했었는데 거기에서 2번을 실패하고 나서 그 좌절감이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서 아주 크게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번째 시험 보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히틀러 가족 그 주치의가 하는 표현이 자기 가족이 돌아간 이 사람의 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히틀러의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히틀러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히틀러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학대하고 사랑해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펼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빈에 가가지고 미술학교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는 좌절을 2번이나 당하고 어처구니 없이 그러자 오스트리아의 사회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군대 입대를 하려고 했었다고는 하는데 뭐 적절치 않다라는 무슨 판정을 받고 못 가고 미술학교 시험을 2번이나 실패한 이후에 좌절감에 빠진 채 일도 하지 않고 홈리스처럼 생활을 하기를 빈에서 한 4, 5년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넨이라는 독일 도시로 가가지고 자기가 더 이제 자기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나름대로 이주를 해 가는데 마침 거기에 갔을 때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발발한 상황을 두고 히틀러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줬던 어머니도 다 돌아가신 이 상황에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고 맡길 그 빈 사회는 없는 것이고 독일로 왔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제 그 흠모했던 이 독일이라는 국가가 이제 전쟁의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가지고 이 독일 민족이 승리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까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건 이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든 나중에 뭐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 생활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또 정치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공허함, 부족함,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군대 같은 경우도 매우 그 상하 위계적인 관계 속에 이제 각 입대를 하면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매우 즐겼고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뭐 진급을 못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매우 상관들에게는 복종적인 생활을 잘해서 훈장도 받았다고도 하고요. 예, 교수님, 다른 분들 네, 지금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답을 핵심적으로 좀 시간을 줄여주시면 네, 이용을 네. 그래서 뭐 결론은 교수님, 히틀러가 임용 경험했던 애정 결핍.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교수님도 있고 임용 교수님 질문 다 됐던가요? 네, 예, 아마 이용기 실장님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국민은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하는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가, 요 문제인데요. 이 프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그 정당한 사랑이나 인정과 보상 이런 것들은 그 인간적으로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라고 하는 어떤 구조나 제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롬 같은 경우는 민주사회주의, 뭐 바꿔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가 국민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국가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지를 국가가 제공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삶에 대한 불안정함 때문에 그 불안정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추구하게 되고 지지하게 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뭐 복지 정책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어져야 하겠지만은 개인의 심리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성숙한 어른이 그 의존적인 그 개인을 그 존재 자체를 잘 인정해주고 비록 뭐 아버지이지만 자녀가 예를 들어 미술학교 가고 싶다고 하면 그 뜻을 존중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관계가 대등하고 동등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작은아마 이런저런 재능을 보였을 때 그 재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어떤 효능감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개인의 심리 차원과 또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서포트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불안정감을 극복하고 의존적인 개인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자율이 더 필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용 기자님 질문. 제 생각에 이명 선생님의 질문도 대략 답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사 시절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았던 경우, 이것의 후유증, 이것을 제가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프롬이라면은 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만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기 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아마 지금 제가 좀 전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답변이 대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PPT 자료에서 그 맨 마지막 장에 그러면 우리는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론에 근거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